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일민족을 자랑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한반도 역사에도 혼혈 왕들이 있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왕들이 혼혈이었다. 이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고려 때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인데, 고려는 일대 왕건부터 34대 공양왕까지 해서 총 34번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34명 가운데 무려 8명, 이러면 얼마나 됩니까? 8명이면 한 4분의 1 되지 않습니까? 이 8명이 이민족의 피가 섞인 혼혈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몽골의 피가 섞인 혼혈 왕이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26대 충선왕부터 33대 장왕까지 이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고구려 이래로 고구려, 발해, 그리고 이 고려, 이제 이들이 주로 한반도 북쪽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이들은 아주 긴 세월 동안 북방의 이민족과 계속 혼혈이 계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왕이 혼혈이다 하는 것은 조상 숭배 의식이 아주 강력한 우리 한반도 사람들로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혼혈이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으로 가치관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인의 자손이기도 한 혼혈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것이죠. 몽골인의 자손이기도 한 고려 말의 왕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그 아들, 딸까지 창씨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창씨 계명이라는 것은 고려 시대에도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혼혈에다가 창씨 계명을 했다. 우리는 고려가 몽고의 그 침략을 받아서 그래서 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몽고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당시의 사료도 그러하고 외부의 시각도 그런데 몽고 제국의 이제 그 다음에 원나라, 그걸 그들은 대원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원나라, 그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와 요동이 다 원나라의 땅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원나라의 땅인 한반도와 요동을 자기들의 신하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한 것이다. 그 신하가 고려 왕이다. 이렇게 그들은 서술을 하고 있고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의 영토가 요동까지 뻗어 있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너희는 그저 관리인이다. 이렇게 되면 아주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면은 몽고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 몽고가 우리 땅에, 우리 고려에 간섭을 하고 고려의 그 물산을 수탈해 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완전히 극에서 극이 될 정도로 입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이것을 두고 지금 우리는 다소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려왕의 핏줄에 몽골의 피가 흐른다. 고려왕이 몽골식으로 자기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몽골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고려왕이 몽고어를 썼겠지. 몽고 여자가 고려말을 썼겠느냐. 이런 우리가 추측해 보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결국은 그렇구나 하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나 둘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려의 행정기관이 몽고식으로 바뀌어버렸고, 그게 나중에 조선에도 어느 정도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 고려의 복식, 또 심지어 명절, 이런 것들도 다 몽골식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때 고려의 왕실, 귀족들이 변발을 했다 하는 겁니다. 좀 뜻밖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고려의 왕과 귀족들은 그들은 한반도인으로서 고려라는 내 나라, 고려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대다수의 우리 국민에게 낯선 고려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왕이 창씨개명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의 아들은 다음번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들과 딸들, 이들도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일단 몽골 여자와 혼인을 한 것은 제25대 충렬왕 때부터인데, 충렬왕은 개명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으로는. 그런데 창씨개명을 한 것은 제26대 충선왕부터,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니 왕실, 왕, 다음 때의 왕, 귀족들도 상당수 그런 이름이 나타나고 이들이 창씨개명을 했다. 왕의 핏줄에 몽골의 피가 흐른다. 이런 냉엄한 사실,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25대 충렬왕은 몽골 여자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렬왕이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는 왕모라는 이름도 있지만, 이거는 시호로서 왕이 죽고 나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직에서 왕 노릇을 할 때는
충렬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25대에는 충렬왕 이랬는데 제26대는 우리는 충선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이지르부카라는 몽골 이름입니다. 제27대 충숙왕, 충숙왕의 이름은 아라트나시리. 우리는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이 이름이 그 당시에 불리웠고 그 당시에는 이런 이름으로 호칭이 됐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인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원나라와의 관계에서 그랬었다 하는 것이죠. 제28대 충해왕은 부다시리, 제29대 충목왕은 바스마 도르지, 30대 충정왕 미스젠 도르지. 우리가 이 발음만 듣고는 그 뜻도 모르겠고 발음도 보통 우리 이름이면은 다음 글자가 뭐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고 이럴 텐데 완전히 외국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30대 미스젠 도르지 충정왕까지 소개를 했는데 제31대 공민왕. 공민왕은 아주 자주적이었고 반원 정책을 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도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바이안 테무르, 이것이 공민왕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2대에는 우왕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왕은 창씨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릴 때 이름이 모니노, 노예할 때, 노비할 때 노자를 쓰는 모니노라는 이름인데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고 공민왕이 우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은 왕이고 이름은 우, 그래서 왕우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노는 공민왕과 신돈의 노비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이제 이런 것이 한 가지 설이고, 그래서 왕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공민왕이 아니라 신돈의 노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에 기록한 여러 사서에서는 이쪽을 더 명백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제33대 왕은 창왕인데 이 사람은 우왕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 이름이 창이고 성은 왕, 그래서 왕창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왕이든 창왕이든 이름을 앞에다가 갖다 붙였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왕의 시호가 아닙니다. 이들은 고려의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그 명칭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공양왕은 이름이 요, 그래서 왕요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창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제20대 신종, 보통은 옛날 우리 왕의 시호는 종이나 조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 신종의 아들의 세 번째 아들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원래로 치면은 이제 그 왕의 서열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든 이 사람이 제34대 공양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혼혈은 아닐 듯 합니다. 그러나 이 공양왕이라는 칭호 역시
고려 왕의 시호로 볼 수 없는 것은 애초에 고려 왕의 시호로 정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조선의 태종이 이러한 시호를 추증해줬다. 그래서 공양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의 태종은 고려의 왕이 아니고 조선과 고려는 다른 나라입니다. 조선의 태종이 고려의 전 왕에게 시호를 추증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조선이 고려를 계승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이상한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고려의 왕들이 무려 8이나 이제 그 중에서 뭐 창씨개명을 안 한 사람 빼고 8이나 몽골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창씨개명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려 왕실에 흐르는 몽골의 피는 과연 어느 정도로 진한가? 이제 그 혼혈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5대 충렬왕은 이름이 심입니다. 다들 외자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심.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고려인 100%의 그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충렬왕이 몽골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든지 역사책을 보면 제국대장 공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공주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국대장 공주라는 것은 원나라의 직책이고 원나라에서 내린 직책을 포함한 칭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쿠두루 칼리미쉬라고 하는 몽골 여자입니다. 이 사람 당연히 몽골 100% 혈통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고려 100%, 몽골 100%가 만났다고 하면 자녀는 일단 몽골 50%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고려 25대 충렬왕하고 이 몽골 여자 쿠두루 칼리미쉬가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26대 충선왕 이지르부카. 그러면 이 충선왕은 몽골 핏줄 50%라고 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지르부카가 왕이 됐으니까 26대 고려왕이 된 겁니다. 26대 이 충선왕, 충선왕의 이름은 왕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이지르부카, 이 사람이 몽골 사람하고 역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몽골 50%짜리가 몽골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 몽골 100%짜리하고 혼인을 하는 겁니다. 우선 그 첫 부인은 부다시리, 우리말로는 개국대장공주라고 표기를 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부다시리라는 몽골 여자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지르부카, 우리 충선왕도 몽골 50%짜리 혼혈인이고 이 부다시리는 몽골 100% 혈통이니까 이 둘이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몽골 75%의 혈통, 그런 혈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부인, 이제 또 결혼을 했는데
역시 몽골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이지르부카 충선왕이 예시진 카든이라고 하는 몽골 여자하고 역시 혼인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충선왕 이지르부카가 몽골 50%, 그 다음에 이 예시진 카든 의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몽골 100%, 그러니까 이 자녀는 몽골 75%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자녀가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 장남은 왕감. 이 사람은 혈통이 몽골 75%입니다. 차남이 아라트나시리. 이게 27대 충수광입니다. 몽골 75%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26대 충선왕 이지르부카는 다른 그 사람들하고 그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누군지는 밝혀져 있지 않고, 세 번째 아들은 왕해라고 하는데 그의 이름은 타스템으로 몽골 이름입니다. 또 딸이 수춘옹주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좀 중요 인물로 다루고 있지 않아서 몽골 이름은 지금은 그렇게 찾아본 사서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7대 충수광, 이름은 도라고 해서 왕도인데, 충수광은 아라트나시리, 이게 그의 이름이고 몽골 혈통도가 75%입니다. 아주 진한 그런 인물입니다. 충수광 아라트나시리는 역시 몽골 여자하고 혼인을 합니다. 몽골 100%짜리 하고 한 건데 복국장 공주라고 부르는 이린 친발라, 이 사람하고 혼인을 하는데, 그러니 고려 왕이 몽골 75% 혈통에다가 그 같이 혼인한 몽골 여자가 몽골 100%니까 이 자녀는 몽골 87.5%, 점점 더 그 찐한 몽골인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7대 충수광 아라트나시리가 몽골 혈통 75%라고 했는데 조국장공주라고 하는 보르지긴 진퉁, 이 사람하고 혼인을 합니다. 이 사람도 몽골 100%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몽골 75%, 혼인한 몽골 여자가 몽골 100%, 그러니까 그 자녀는 몽골 87.5%인 자녀가, 그런 혈통의 자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용산원자라고 해서 이들이 용산을 지나가다가 출산을 했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용산원자는 몽골 혈통이 87.5%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자마자는 아니고 어느 정도 살다가 사망한 것 같은데 어떻든 왕위 계승은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트나시리 27대 충수광, 이 사람 몽골 75%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또 경화공주라는 사람하고 혼인을 합니다. 근데 이 경화공주 한국 사람, 고려 사람 아닙니다. 몽골 여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얀쿠투. 그래서 혈통은 몽골 100%입니다. 그러니 27대 충수광
몽골 75% 혈통에다가 바얀쿠트라는 경화공주, 이 사람이 몽골 100% 혈통이니까 이 사이에서 자녀가 나온다면 역시 몽골 87.5%가 되는 것입니다. 이 27대 충수광은 고려 사람하고도 비가 고려인도 있습니다. 바로 명덕태후 홍씨, 공원왕후라고도 하는 인물인데, 이렇게 되면 자 27대 충수광은 몽골 75% 혈통, 이 공원왕후 홍씨, 이 사람은 고려 100% 혈통. 일단 고려 100%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보면 고려에서 원나라와 혼인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을 하기 전에는 고려 100%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말하기 어려운데 일단 100%로 봐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75% 몽골 혈통에다가 부인이 고려 100% 혈통이니까 여기에서 자녀가 난다면 몽골 37.5% 혈통인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아들을 장남이 바로 부다실입니다. 충해왕 제28대 충해왕 왕정, 그가 이제 부다실이라는 이름인데, 이 장남 제28대 충해왕이 그래서 그 혈통이 몽골 37.5%입니다. 두 번째 아들 앞에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31대 공민왕 바얀테무로, 이 사람 역시 그 혈통은 몽골 37.5%입니다. 혼혈입니다. 28대 충해왕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28대 충해왕이 이름이 부다실입니다. 이 사람이 그 혈통이 몽골 37.5% 혼혈인데 덕룡공주하고 혼인을 합니다. 이 덕룡공주는 역시 몽골 여자입니다. 그 이름은 보르지긴 이렌첸빤이라는 이름인데, 그러니 몽골 100% 혈통이 되겠죠. 자, 왕이 28대 충해왕이 몽골 37.5%, 그 다음에 혼인하는 몽골 여자 몽골 혈통 100%.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녀는 몽골 혈통 68.75%. 어마어마한 혼혈, 그것도 몽골 혈통이 나온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29대 충무광이 되는 바스마 도르지. 바스마 도르지는 몽골 혈통 68.75%. 그 다음에 딸 장령공주가 있는데, 이 장령공주도 역시 몽골 혈통 68.75%.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 행동거지가 몽골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예절, 또 장유유서라든지 남녀유별이라든지 하는,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 원래 그런 조상을 숭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리가 잡혀 있었는데, 이 원나라 혈통인 사람들은 그것이 아예 좀 희박하다 하는 것이 그들의 행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때를 어떤 성적인 상대로 여긴다든지 무절제하다든지 그쪽에 대해서는 거의 짐승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28대 충해왕 부다시리가 이제 몽골 혈통 37.5%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려 혈통 100%라고 봐주자고 할 수 있는 희비 윤씨하고 윤씨도 비로 드립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는 자녀는 몽골 혈통 18.75% 정도는 되겠죠. 희비 윤씨가 100% 고려인이라고 할 때 가장 낮은 몽골 혈통이 되고 그게 18.75%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난 아들이 왕저, 나중에 30대 충정왕이 되는데 그의 이름은 미스젠 도르지입니다. 이 아들은 몽골 혈통이 18.75%입니다. 어떻든 혼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희비가 출산한 아들은 왕의 그 첫 번째 부인이 출산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자로서 왕이 서열에서 훨씬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제29대 충목왕은 바스마도르지인데 그는 몽골 혈통이 68.75%인 아주 몽골의 진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다가 일찍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녀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이 바스마도르지 29대 충목왕이 왕 노릇을 할 때 나이가 어려서 못하니까 누가 했느냐, 그 섭정을 엄마가 했습니다. 덕령공주. 그러니까 보르지긴 이렌첸빤이라고 하는 그 몽골 여자가 섭정을 하니까 사실상 고려의 왕은 원나라 공주였다. 이렇게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살에 사망을 했고 이어서 이제 30대 충정왕이 올라갑니다. 충정왕은 미스젠 도르지라고 해서 몽골 혈통이 18.75%. 그래서 좀 나아졌을까? 좀 혈통이 좀 옅으니까 나아졌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어려서 15살에 사망을 했고 자녀도 없고 한데 이 섭정을 앞에서 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일왕비인 덕령공주, 몽골 여자 이렌첸빤이 섭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29대, 30대 다 몽골 공주 이렌첸빤이 왕 노릇을 했다. 자기 아들 또 서자까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대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바얀테무르입니다. 이 바얀테무르는 몽골 혈통이 37.5%입니다. 그런데 공민왕도 몽골 여자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게 노국 대장공주라고 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이름들이 우리나라의 고려의 공주 이름인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노국 대장공주는 몽골 여자이고 그 이름은 부다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혈통은 100% 몽골인 혈통인 것이죠. 그러면 공민왕 바얀테무르의 혈통도 몽골 37.5% 혼혈이고 그 사람하고 혼인한 부다실이 이 사람이 몽골 100% 혈통이니까 그 자녀는 몽골 68.75%라는 그 정도면 그냥 순 몽골인이다 할 정도의 몽골 혈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이 바얀템으로 국민왕하고 신돈의 노비 바냐 사이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설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몽골 혈통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계산해 보면 바얀템으로 국민왕이 몽골 37.5% 혼혈입니다. 그러면 신돈의 노비 바냐가 어디 혈통인지 알 수 없는데, 일단 고려인 100%라고 잡으면 그 자녀는 최소한 몽골 18.75%의 혼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니노 32대 우왕이라고 하는 모니노가 만일 국민왕 바얀테무르의 자식이라고 했다면 그는 몽골 18.75% 혼혈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봤을 때 32대 이 모니노가 32대 우왕이 되면서 고려인 이씨, 근비 이씨하고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근비 이씨는 고려 100%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우왕이 몽골 18.75% 혼혈이고 몽골 혼혈이고, 그 다음에 이 이씨 부인이 고려 100%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몽골 9.375%의 혼혈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아들 창왕이, 이제 앞에 모니노 또 우왕이 공민왕의 친자식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왕도 몽골 혼혈, 그리고 그의 아들 창왕은 몽골 9.375% 혼혈이 됩니다. 그래, 이 창왕은 이름이 왕창인데 33대 왕이 되면서 몽골 9.375% 혼혈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대 마지막 왕인 공양왕입니다. 공양왕은 이름이 왕요라고 했고, 그는 창왕의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공양왕은 자기 자신도 고려인 100% 혈통이고 그 아내도 고려인 100% 혈통이고, 그 사이에 2남 3녀를 두었지만 아무도 왕위 계승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자기 자신도 왕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혈통이 어떻게 섞였고 어떻게 이 8명이나 되는 이 왕들이 다 혼혈 왕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러면 단지 어떤 신하의 예를 표하는 원나라 그리고 고려의 관계라는 이런 관계를 벗어나서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종족의 고유 혈통이 없어져 버리는 왕실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을 때 고려의 왕들은 고려인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불길한 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이렇게 왕들이 몽골 혈통의 비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몽골 공주라고 하는 몽골 지배자의 권력은 항상 100%였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나라의 공주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일종의 직함입니다. 그리고 고려왕에 대해서 위에 있는 자, 상전, 그 명칭이 되기 때문에 고려에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금의 딸, 그런 이름의 공주나 옹주라는 거하고는 달랐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고려 말기에는 왕이 가서 데려오면 이 고려 왕도 원나라하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가는 그걸 기생이나 또 노비나 이렇게 데려와서 공주 직함을 준 예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원나라 공주는 고려에 칙서를 내립니다. 칙서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곧 왕의 권한을 실질적으로는 그가 행사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원나라에서 온 공주는 자신의 군대와 행정조직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왕을 폐위하고 고려의 왕을 교체한 사례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시집온 여자다, 고려왕의 아내다 하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충렬왕 때, 충렬왕은 몽골 여자하고 혼인은 했지만 창씨개명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렬왕 때부터 보면 몽골 공주가 고려 왕을 노비 취급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충렬왕 왕심이 쿠두르 칼리미시하고 혼인을 합니다. 이게 1274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충렬왕은 태자이던 시절, 그러니까 왕심 태자로서 고려인하고 이미 혼인을 했습니다. 정화궁주, 이 사람도 이것도 이제 직책의 명칭인데 또 다른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정화공주는 원래 태자비로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언제 했느냐? 1260년에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몽골 사람 쿠두르 칼리미시보다 14년 전에 혼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충렬왕, 나중에 충렬왕이 된, 어쨌든 이 왕심 태자와 정화공주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이 아들, 큰아들의 이름은 자라고 해서 왕자, 아드자자는 아닙니다. 이런 아들이 있는데, 그러나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정화공주하고 그 충렬왕 사이의 맏아들은 장자로서의 자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왕위 계승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고려왕의 위치가 참으로 위태위태하고 보잘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쿠두르 칼리미시는 제국대장공주, 원성공주, 안평공주,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이름으로, 다를 때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더더구나 이 사람이 몽골인이라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몽골 여자는 시집은 다음 해인 1275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충선왕 이지르부카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으니까 먼저 혼인을 했던 정화공주가 그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잔치를 하는데 그 당시 고려가 어땠는가? 잔치하는 그곳에도 몽고 풍습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그 잔치 장소에서 설비야라는 것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설비야라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설비야라는 건 한자로 건설할 때 설, 그 다음에 비율할 때 비, 아이 할 때 그 아자를 써서 설비아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음차를 한 겁니다. 그 자체를 풀어서 뜻을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여러 역사서를 찾아봐도 이 세 글자만 딱 나오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역사서 하나, 그 기록 하나를 가지고 직접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송경광고라고 하는 이거는 조선시대 책입니다. 1830년 김이재라는 인물이 편찬한 향토지리지인데 이 고려시대의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덜어 있어서 제법 있어서 종종 인용을 하고 살펴보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송경광고 제7권에 이제 이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때 이 몽골 여자가 이궁에서 원자를 출산을 했다. 그 아이는 충선왕이다. 그래서 여러 제왕과 여러 왕들과 백관이 축하하러 왔다. 그때는 작은 원나라 밑에 이런 왕 저런 왕 또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한자어를 보면 궁주, 종자, 제문, 그러니까 그 궁의 주인의 부리는 사람이 문에서 지켜서서, 그 다음에 범입자, 들어오려는 사람은 누가 됐든, 그 다음에 실치, 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들어오려는 자는 누구나 실치기하는데 위지 설비야, 이것을 가리켜서 설비야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치기의만 보면 되겠습니다. 실치기의, 기의는 그 기자에다가 옷의니까 그 옷을 실치한다. 이런 뜻이고, 실은 글자는 다실, 남김없이 모조리라는 뜻입니다. 치는 빼앗을 치자인데 옷을 벗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남김없이 벗겼다가 되겠습니다. 설비야라는 것은 그래서 몽골 여자가 왕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걸 축하하는 잔치를 하는데 그 궁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하인이 지켜서서 모조리 들어오려는 사람의 누가 됐든 그 옷을 남김없이 다 벗겼다. 이게 설비야라고 하는 몽골의 풍습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려에서는 이렇게 몽골을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놀라운,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감정에 맞지 않는 이런 몽고 풍습이 행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출산했다고 축하하러 온 왕들과 백관이 그 궁 문 앞에서 옷을 다 벗었다고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무기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올까봐 일종의 검색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아주 확실한 검색은 다 옷을 벗겨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그러면 이들은 옷을 다시 입고 들어가면 이렇게 확실하게 그 검색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입고 들어가는지, 그게 아니면 다 벗고 들어가서 먹는지, 오랑캐답게, 아니면 거기서 다 벗어놓고 들어오면 잔치 장소에서는 무슨 가운 같은 거를 일제히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먹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좀 궁금해집니다. 이제 그 잔치에 오는 사람이 처음 만난 그 고난은 바로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같으면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곳에서 정화 공주가 이 잔치를 열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드룩 칼리미시가 막 둘러보고는 의자가 이렇게 높은 서상이라고 하는 서쪽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 공주가 술을 따라 올리는데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뭐 엎드린 것처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 장면을 본 충렬왕이 못마땅해 하면서 이 몽골 여자를 쳐다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 여자가 쿠드룩 칼라미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째서 나를 흰 눈을 뜨고 보느냐. 이 정화 공주가, 자기한테 그 잔치를 열어주는 공주가 내 앞에 꿇어앉게 해야 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성격도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하고 이래서 살 수 있겠는가, 아무리 몽골 여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때 한 이야기들이 고려말이었을까? 몽골의 공주가 고려말을 배워서 1급, 2급 자격증 따갖고 왔겠느냐. 아마 그냥 몽골말 했을 거다. 왕이 알아듣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렬왕만 해도 아직은 때때로 좀 반항을 한다고 할까, 저항을 한 게 드러나 있습니다. 충렬왕은 잔치 그만두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쿠드룩 칼리미시는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서 밑에 내려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가마 같은 걸 갖고 와라. 난 여기 잔치 그만두고 가겠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울면서 요란을 떨었다고 합니다.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린, 사회성도 없고 좀 문제가 많은 여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고려사 열전 또 다른 그 기록을 보면 충렬왕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이제 요양을 하려고 천유사라는 절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가서 이제 그 산 밑에쯤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 제국대장 공주 쿠드룩 칼리미시가 뒤따라 온 겁니다. 그런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를 받들고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가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성을 내면서 되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충렬왕이 아파서 온 사람인데 그 제국대장 공주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되돌아갔는데, 왕이 되돌아갔더니 이 몽골 여자가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왕을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이게 고려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도 기다렸는데
또 공주가 좀 화가 풀렸는지 뒤이어서 천효사로 또 갔는데, 이번에는 충렬왕이 먼저 절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쿠드르칼리미시가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충렬왕에게 욕을 하고 충렬왕을 막 치고 때리고 이랬다고 합니다. 내내 고려사에 기록돼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나라의 입장이 어떠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기록도 또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이 몽골 공주에게 칭호, 무슨 공주 하는 게 아마 그 급수가 다른 모양인데, 그걸 새로 내리면서 보낸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1294년 충렬왕 20년 때 일인데, 원나라에서 쿠드르칼리미시에게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지위가 높다 하여 그 지아비를 묶어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충렬왕보다 이 몽골 공주가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고려는 원나라 땅이고 몽골 공주는 고려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이런 원나라에서 보내는 공문에 박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쿠드르칼리미시가 이제 일찍 죽습니다. 그게 죽고 나서 1310년, 이때는 충선왕 2년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충선왕 2년인데, 그때 보낸 그 공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그 지아비의 집안에 자랑하지 않고, 우리 번역문이긴 하지만 아들을 낳아 그 아비의 봉토를 이어받게 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원나라 공주, 몽골 공주의 지위는 고려 왕보다 높은 게 당연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당시에 고려 왕은 몽골 공주가 왕의 후비인 것이 아니고 몽골 공주가 낳은 아들의 아비, 그게 고려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례가 대단히 많은데,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충렬왕은 이렇게 당하고 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혈이 된다, 피가 섞인다 하는 게 어떤가 하면은, 벌써 충렬왕의 아들 때가 되면은 자발적으로 나는 몽골 혈통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자기가 몽골 사람이었으면 하는 게 드러납니다. 26대 충선왕 이지르 부카, 이 사람은 몽골 50% 혼혈이라고 했습니다. 1297년 5월 21일에 그의 생모 쿠드르칼리미시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 저료에 보면은 1297년 7월 27일 세자 이지르 부카가 충렬왕의 후궁과 그 일파를 처벌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생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고려로 돌아온 이지르 부카가 자기 아버지 충렬왕에게 따져 묻습니다. 전하는 공주가 병에 걸린 이유를 알고 있느냐? 이거는 필시 충렬왕이 좋아하는 그 궁녀 가운데 투기하던 자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국문을 해라,
그 당시 국문은 사실을 자백하게 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고문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렬왕이 우선 장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랬는데 이지르부카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왕자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갖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많습니다. 뭐 윤길손, 이모, 유거, 송시용, 송신단, 김인경, 문환, 장우, 여기 보면 장군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군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생모 쿠드룩 칼리미시가 갑자기 사망한 이유는 충렬왕의 후궁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지르부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왕 주위에 있던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도성기, 최세연, 전숙, 방종저 그리고 궁인 백야단이라고 하는데 이 백야단이 바로 충렬왕의 후궁입니다. 그리고 백야진, 아마 이거는 집안인 것 같고 중랑장, 김근 이들을 다 참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이 사람들을 참수하고 이들의 무리라는 이름으로 엮어서 40여 명을 유배를 보냅니다. 그저 이런 그 몽골 혈통의 왕자 주제, 왕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 명의 목숨을 아주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몽골 혈통 50%인 그 이지르부카, 곧이어 충선왕이 되는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고려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고려 100% 혈통인 자기 아버지보다 몽골 혈통 100%인 생모 쿠드룩 칼리미시가 자기 혈통이다. 그쪽이 자기 집안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충선왕은 재위 기간 중 중간에 좀 그만두게 됐다가 다시 하고 했는데 어쨌든 한 5년이라고 치면 1년 정도만 고려해 있고 지금의 북경 그 원나라 수도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돌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혈통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군주주권 시대에는 반드시 지켜졌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주주권을 승계하는 것은 혈통에 근거해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혈통 때문에 어떤 지위를 받게 되고 어떤 자리에 가게 된 사람은 그 혈통과 관계된 일체의 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자기가 처벌받을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지르부카 충선왕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자기가 중국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중국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면 심지어 중국의 편을 듭니다. 일본에 자기의 어떤 근거지가 있다고 하면은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미국에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은 자주성이 희박한가? 왜 한국인은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저렇게 미약한가? 이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하고 있기도 하고, 왕이라는 자들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국민의, 오늘날 우리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의 어떤 국가 정통성에 대한 신뢰, 자기가 이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그 의식들을 모두 희박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